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절대왕정 시리즈의 특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중에서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유럽이 크게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서유럽 중심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에스파냐 같은 나라입니다. 이 에스파냐가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포르투갈 옆에 있는 나라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에스파냐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절대 왕정을 구가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이름부터 갈게요. 에스파냐라는 나라의 군주는요,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절대 왕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펠리페 2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펠리페 2세 때는요, 서유럽 최초의 절대 왕정을 구가했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구가했냐? 당시 이 스페인에 위치한 곳이 지중해 연안이었거든요. 이 지중해 연안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원래 크리스트교 국가가 아닌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서아시아의 대표적인 강국이었죠. 근데 이러한 오스만 제국을 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레판토라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아무튼 이 해전에서 크게 오스만 제국을 박살내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명예로운 칭호를 받게 되죠. 스페인 함대는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무적 함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제가 구조화 시켜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서유럽 최초의 절대 왕정이라는 거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냐? 아닙니다. 더 가야 돼요. 서유럽 최초의 절대 왕정이자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을 격파해요.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스만 제국을 격파한 해전까지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전이 바로 레판토 해전이 되겠습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에스파냐는 이러한 칭호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점색에는요, 결론이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무슨 함대? 무적 함대라는 별칭이죠. 별명이 붙여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선생님은 좀 뒤에 있을 단어들을 대비해서 make라고 써보겠습니다. 만들어졌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에스파냐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절대 왕정을 구가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본인은 영국과 결혼했대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누구죠?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이 영국의 대표적인 전성기를 이어받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5,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그다지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이제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떻게 패권을 장악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시 16세기 최강국이었던 이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게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그 엄청났던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해상권을 장악한 거죠. 이렇게 해상권을 장악한 것 뿐더러 이제는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영국은요, 이 모직물 공업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거든요. 바로 이 엘리자베스 때 모직물 공업 육성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바로 인도라는 나라에 회사도 세워요. 근대적인 회사죠.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직물 공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양털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동인도 회사를 만들게 됨으로써 점차 이제 영국이 인도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의 발판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프랑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은요, 짐이 곧 국가래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했던 절대 군주죠. 바로 루이 16세 아닙니다.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루이 14세가 했던 말,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표현해요. 이른바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바로 태양왕이라고도 표현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태양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이 절대 왕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돈이거든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한 명의 뛰어난 재상을 등용해요. 그리고 이 재상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프랑스의 재정을 원활하게 확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콜베르라는 재상을 등용,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켰다는 거 거듭 필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더 나가야 돼요. 이 루이 14세는요, 자신의 왕의 힘을 좀 더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웅장한 궁전을 짓습니다. 이 궁전은요,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필수적으로 찾아가는 명소 중에 하나죠. 이 궁전이 바로 어딜까요?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야, 이 베르사유 궁전은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운 김에 한번 가보죠. 문화 파트에서도 배울 내용인데 이 베르사유 궁전 때 만들어진 건축 양식이 또 있거든요. 이 건축 양식을 가리켜서 바로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건축 양식의 하나로서 약간 거대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바로크 양식이 되겠습니다. 비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로코코 양식이 있거든요. 로코코 양식은 바로크 양식과는 다르게 섬세하고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파트 때 기회 되면 훑어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어땠나요? 여러분 도움이 됐나요? 다음 시간은 서유럽이 아닌 동유럽의 절대왕정 특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